그날도 저는 병원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자는 오래되어 삐걱거렸고 제 허리는 그만큼 굽어 있었습니다. 엄마, 물 좀 마실래요? 말을 걸어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눈꺼풀은 다친 채였고 얇아진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는 걸 보며 그나마 아직 살아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벌써 7년째였습니다. 엄마를 모시고 지낸 시간 말입니다. 엄마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처음엔 입만 조금 비뚤어졌다고 했는데 그게 점점 온몸으로 번졌어요. 팔, 다리, 심지어 말도 제대로 못하시게 되면서 엄마는 말없는 아이처럼 변해가셨죠.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매일 같이 기저귀를 갈고 죽을 끓여드리고 낮에는 병원, 밤에는 집안일, 다시 아침이 오면 병원부터 들리는 하루. 누가 묻더군요. 당신 인생은요? 전 그 말이 참 어색했어요. 내 인생, 그게 뭐였더라. 동생은 한 달에 한 번 꼴로 왔습니다. 오면 늘 바쁘다, 출장이다, 애가 아프다. 핑계는 다양했지만 결국은 엄마 곁에 있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겠죠. 처음엔 서운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래, 다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있는 거니까. 나는 엄마를 지키기로 한 사람이고 동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 거니까. 하지만 이 모든 걸 뒤흔든 건 엄마가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십구제도 지나고 집에 남겨진 엄마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다 삼배 수위가 담겨 있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노란색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그 안에 엄마가 남긴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역시 엄마는 내 노고를 알아주셨구나. 내가 7년을 곁을 지켰는데 그래도 엄마 마음은 나한테 있었겠지. 그런데 그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남은 예금 전부와 단독주택 소유권은 아들 김도훈에게 모두 물려준다. 제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눈을 비벼봐도 어떤 각도에서 봐도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제 이름은 그 유언장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누가 제 귀를 꽉 틀어막은 것처럼 숨조차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왜요? 왜? 나를 기억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 저는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흐느껴 울었습니다. 7년,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지켜드렸던 건 엄마의 몸이었을까요? 마음이었을까요? 혹시 제가 지킨 건 그저 하나의 의무였을 뿐이었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 무언가 끊어진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하나의 질문을 품고 살게 되었어요. 사랑은 언제 보상받을 수 있는 걸까? 헌신은 어디까지 해야 진짜 인정받는 걸까?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엄마가 남긴 또 다른 흔적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원래 건강한 분이셨어요. 시장 통닭집을 30년 넘게 운영하며 비 오는 날에도 비닐 우비 하나 걸치고 일하셨죠.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후 저랑 오빠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무서웠어요. 엄격하셨고 말씀이 짧으셨어요. 칭찬 한마디보다 밥은 먹었냐? 그렇게 앉지 마라. 같은 잔소리가 먼저였죠.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엄마를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목소리, 눈매, 고집까지. 결혼해서도 자주 연락드리진 못했지만 늘 마음속엔 엄마는 거기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늘 거기에. 그러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집에서 쓰러지셨다고. 응급실에서 본 엄마는 말을 못했고 한쪽 팔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했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해요. 그 순간 오빠는 내가 회사에 출근해야 하니까 애가 어리잖아. 말끝을 흐렸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제가 할게요. 남편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게 맞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다시 엄마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세월, 노란 병원 커튼, 항상 차가운 손, 기억과 현실 사이를 떠도는 엄마의 눈빛. 저는 그 눈빛을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봤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죽을 끓이고, 오줌 냄새, 벤 침대 시트를 갈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하루에 4번씩 엄마를 돌렸습니다. 남들은 말했어요. 넌 효녀야. 진짜 딸이네. 그런 사람 드물다. 그 말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저 외로움을 조금 덜어주는 말일 뿐이었어요. 오빠는 한 달에 한 번 오면 엄마 손 한 번 잡고는 우리 엄마 참 늙었네 라고 웃으며 말하곤 했죠. 엄마는 그 말에도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이 쓰렸습니다. 나는 왜 그런 미소 한 번 받기 어려울까? 엄마가 입원한 지 5년째 되던 해 간병비가 부담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다 썼고 남편의 월급으로 생활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저를 따로 부르더니 이러더군요. 엄마 통장 관리 좀 나한테 넘겨. 그동안 수고한 건 알지만 돈 문제는 내가 맡는 게 낫잖아. 저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수고한 건 알지만 그 뒤에 말이 뭔가요? 이제 그만하라는 뜻인가요? 그날 이후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욕실에 들어가 물을 틀어놓고 소리 죽여 울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엄마가 제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하셨어요. 도연아, 고맙다. 우리 도연이 착한 딸. 그 한마디에 모든 원망이 사라지는 듯 했어요. 엄마는 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말은 흐릿했지만 그 눈빛과 손길은 분명했죠. 그 순간 전 믿었어요. 엄마는 날 알아보신다고, 날 기억하고 계신다고, 나의 헌신이 사랑으로 남아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뒤집어진 건 엄마의 유언장을 읽고 난 뒤였습니다. 유언장을 본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엄마는 오빠에게만 전부를 남기셨을까? 혹시 엄마가 진짜로 날 미워하셨던 걸까? 아니면 오빠가 무슨 말을 한 걸까? 다음 날 저는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혹시 유산 배분을 정정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단 강압이나 사기 등 의심이 있을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 말에 전 오빠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오빠가 혼자 병실에 다녀간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 엄마가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셨고 서랍장을 자물쇠로 잠그셨다는 걸 간병인 아주머니에게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엄마의 병실 CCTV를 확보했고 오빠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찾아냈습니다. 유산은 엄마가 정하신 거니까 괜히 도연히 흔들지 마. 걘 감정적이야. 간병은 감정이고 유산은 현실이야.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간병은 감정이고 유산은 현실이다? 그럼 나는 그저 감정 소비자였단 말인가요? 저는 한동안 오빠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엄마의 집도 예금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했던 건 엄마와의 시간, 그리고 제 손에 남은 그 따뜻한 천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나누지.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말로 모든 걸 덮을 수는 없다는 걸요. 그 이후로 저는 자그마한 도시락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영은조림과 된장국을 메뉴로 삼았어요.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이거 어머니 레시피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엄마가 저에게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늦은 밤, 엄마 사진 앞에서 향을 피우며 속삭입니다. 엄마, 그래도 제가 엄마 딸이어서 참 좋았어요. 엄마의 유언장은 제게 상처를 주었지만 결국 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을 정의하는 건 엄마도 오빠도 아닌 바로 저니까요. 도연아, 넌 충분히 잘했어. 그 말을 이제는 제가 저 자신에게 해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랑했는데 돌아오는 건 외면이었고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던 기억. 그게 가족이라 더 아팠던 기억.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의 딸이셨던 분들께,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의 딸이신 분들께 이 한마디를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